워싱턴주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납치한 후 생매장을 시도했다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 한 명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5월부터는 한국의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공급 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젖소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저온살균 우유의 샘플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납치한 후 생매장을 시도했다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안재경 씨에게 징역 13년형과 보관찰 3년을 선고하고 전 부인인 44살 안모 씨와 평생 접촉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안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건 당일 부인 안 씨는 자녀들과 교회에 다녀온 후 집에 남편 안 씨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며 내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선 후 안 씨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 안 씨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안 씨는 부인의 팔과 다리를 덕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 19인치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안매장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남편 안 씨는 부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부인 안 씨는 12시간 동안 구덩이에 누워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당시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안 씨가 당시 노숙자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약물 과다 복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평생 전 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어제 자정께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31살 다관 암스테드는 이날 자정께 최소 7건의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NYPD에 따르면 암스테드는 최소 7건의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추가로 7건의 증오범죄 미수와 7건의 가중 괴롭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암스테드의 폭행 패턴은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요구한 후 이를 거절당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워싱턴 스퀘어팍을 걷던 뉴욕대학교와 27세 관리자에게 $1를 요구하고 없다고 하자 폭행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38세 피해자에게 $1를 요구한 후 없다고 답하자 뒤통수를 가격했고 5일엔 델런시 스트릿에서 오후 12시 25분께 25세 피해자의 오른쪽 두상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44세 피해자의 얼굴을 5분도 되지 않아 가격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그보다 앞선 2월 12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무작위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NYPD는 이 외에도 뉴욕시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용의자를 수배 중이며 특히 유니온 스퀘어 맥도날드 인근에서 발생한 23세 여성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한국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디지털 공공 및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금융 및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때 필요했던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 없이도 재외공간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의 금융 거래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통해 재외국민들은 한국의 은행 거래, 증권 투자, 보험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 24나 홈택스 같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는 등 향후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변화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국민들이 한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백만 봉급 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7월 1일부터는 고용주들이 연봉 43,888달러 미만 봉급 생활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방 초과 근무 자격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58,656달러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줄리수 노동장관은 저임금 급여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 변경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법은 거의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은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의 연봉 기준도 높였습니다. 현재는 10만 7,432달러 이상 봉급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을 7월 1일 13만 2,964달러, 2025년 초 15만 1,164달러로 높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새로운 규정이 약 400만 명의 저임금 급여 근로자들과 29만 2,900명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2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맺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경쟁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의 급여가 연간 거의 3천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FTC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경쟁 계약은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 모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재계단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백악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시위가 반유대주의로도 비화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반년을 넘긴 가운데 이런 갈등이 미국 대학 캠퍼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전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컬럼비아대의 학교 폐쇄 결정을 비판하고 대학이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폐쇄는 상대방이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여러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유대인 학생들을 지지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츠 부대변인은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주 방위군 배치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이제 뉴저지 포트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오픈한 클리닉 센터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는 물론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전문의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병원인 해켄색 대학 의료센터가 뉴저지 한인타운의 중심인 포트리에 메디컬 클리닉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어제 오후 오프닝 행사에는 해켄색 병원 관계자들과 포트리 시장,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클리닉 센터의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포트리 브릿지 플라자 놀스에 위치한 클리닉 센터는 한인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물론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등 스페셜리스트의 진료를 한국어가 가능한 의사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해켄색 대학병원의 첨단 시설과 의료 네트워크에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켄색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이 해켄색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저희 내과 가정의학과 1차 진료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의들 다른 뭐 정형외과나 신경과나 다른 수술이 필요한 과들의 진료를 보고 있는 전문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닥터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내 환자가 너네한테 진료를 보러 가는데 좀 잘 좀 부탁한다라는 식으로 저희끼리 소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환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888년에 설립된 해켄색 대학 의료센터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803개의 병상을 갖춘 대학 병원입니다. 해켄색 의료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선정 2022년, 2023년 최우수 병원 1위, 올해는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우수 병원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상위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미국 내 젖소에 감염된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저온 살균 우유의 샘플에서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일부 저온 살균 우유 샘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바이러스가 비활성화 상태이며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소 8개 주의 젖소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농무부는 현재까지 감염된 젖소가 33마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FDA는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우유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FDA는 얼마나 많은 샘플을 테스트했는지, 어디서 확보한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바이러스 전문가 리앤 제이커스 교수는 검출된 바이러스성 유전 물질이 살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저온 살균 과정에서 사멸된 후 바이러스성 유전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면서 감염성 바이러스라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젖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인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DA는 추가 샘플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 미들타운 타운십 근처의 미들타운 브릿지가 문제식 하사 추모달이라는 공식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명명식은 문 하사의 아버지와 누나 등 유족을 비롯해 조호건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원 등 정치인, 김성중 필라델피아 한인 회장, 주 뉴욕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및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1985년생인 문 하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왔고 지난 2006년 이라크에 파병돼
수도 바그다드에서 차를 타고 순찰 업무를 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면서 전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전사한 문 하사에게 한 계급 높은 중사로 추서했습니다. 코넬대는 22일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들부터 SAT, SCT 등 표준화 시험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화 시험 성적의 제출 요건을 2020년 4월 없앤 후 오히려 학생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이유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들에게는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넬대 태스크포스가 몇 년간 연구한 결과 입학시험 제출 요건을 없앤 이후 2023년까지 유색인종 학생의 비율은 28%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SAT 응시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고등학생 대상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22일 새롭게 통과된 2024-2025 회계연도 뉴욕주 정부 예산안에 뉴욕주 소재 고교 졸업을 위해 팝사 또는 뉴욕주 드림액트 신청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만약 팝사 제출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신청 포기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주 고교 졸업생은 팝사를 작성하지 않아 2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잃어버렸다며 올해 뉴욕주 고교생 팝사 제출률이 전년보다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알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고교생 대상 팝사 제출 의무화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 진단과 치매 간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세미나는 뉴저지에서는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아시안 정보센터에서 열리고 뉴욕의 경우 퀸즈 플러싱 소재 아시안 정보센터에서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치매의 종류, 원인, 치매 간호 및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뤄지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치매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해 가장 관심을 받는 질환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치매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